모든 자동차 사고는 마이딘 블랙박스가 목격자가 되어드려요. 마이딘 블랙박스를 설치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213-822-4848로 하세요. KUNC 저녁 종합 뉴스, 미국 광고 그리고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LA 저녁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애리조나와 유타주, 그리고 뉴멕시코주 등 3개 주에 접경을 두고 있는 나바오 자치구가 코로나19의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결과입니다. 나바오 지구는 생활 환경이 척박하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막이나 다름없는 주변 환경을 보면 전체 주민 17만여 명 가운데 30%는 공공시설에서 식수를 끌어와 살고 있고 60%는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인구 밀도는 낮지만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 기본적인 가구 형태인데다 아픈 사람을 격리 수용할 만한 병원도 드물어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는 환경이 매우 절박한 곳입니다. 또한 미국 평균에 비해 당뇨, 천식 등 기저질환자가 많다는 점도 치명률을 높이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같은 위험 요소들 때문에 이 자치구는 미국의 어떤 주보다 더 공격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한 금, 토, 일요일 57시간 봉쇄령은 지금도 주말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호, 보건 공무원과 응급 구조대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은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할 정도로 통제 수위도 아주 높습니다. 미국 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활절 휴일과 현충일 연휴, 바캉스를 즐기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이 나바오족은 조용히 집에서 참고 기다리며 확산세를 진정시킨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과 주민들의 준수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그리고 봉쇄령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여러 주지사, 시장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옥신각신하는 일이 몇 달째 벌어지고 있지만 나바오 자치구에서는 4월 초부터 의무 착용 지침이 지금껏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자치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관리와 주민들의 합심으로 7월 말 현재 감염 대유행 당시에 10분의 1 이하까지 신규 환자 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남부 지역들과 비교하면 나바오족 사이에서는 진정세가 확연하다고 방역 전문가는 발표했습니다. 27일 하루 애리조나주에서는 2,1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나바오 자치구에서는 21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5월 14일 240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는 줄곧 내리막에 있는 양상입니다. 조너선 네즈 자치구 대표는 28일 인터넷 매체 복스 인터뷰에서 여러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어 초기에는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졌지만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한 이후엔 확진자 숫자가 평균으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보건학자들의 연구 사례가 될 만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 필름 하면 생각나는 회사 잘 아시죠? 당시 코닥 필름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대 회사였습니다. 이번 필름 카메라 제작사 이스트먼 코닥이 미국 정부의 자금 대출을 받아 제약사로 탈바꿈합니다. 코닥은 최근까지 인쇄기, 특수필름 등 사업에 집중했고 4년 전 의료약품을 생산했던 코닥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국방물자 생산법 TPA에 의거해 코닥에 7억 6,500만 달러를 대출해 제약사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닥은 사진업계 대기업에서 신생 제약사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의약품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거대한 정책 중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제조를 다시 미국의 것으로 돌리는데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출이 제약 부문에서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미국인들이 필수 의약품을 외국 공급망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정책에 집중하기로 대선 전략을 바꾼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짐 컨티넨자 코닥 최고 경영자 CEO는 이날 코닥 제약이 출범했으며 3에서 4년 후 대규모 의약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티넨자 CEO는 향후 코닥 전체 사업의 30에서 40%가 제약 부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공직자들의 성추행 사건들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외교관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남이 나라 사람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이제는 양국 외교 관계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중론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김웅곤 총영사가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국 외교관의 송환을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 당국자들이 조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현지 언론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의 실명과 얼굴 사진, 현 근무처 등을 낱낱이 밝히며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의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뉴질랜드 시민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의를 회피한 사람이 현재 필리핀에서 매우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이 무척 뻔뻔스럽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을 계속 중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뻔뻔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와 국내 언론은 성비위 사건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외교관의 신원을 꼭꼭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지난 28일 뉴질랜드 제신다 아던 총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요청한 만큼 성추행 사건을 덮고 가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두 정상 간 통화는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30분간 이뤄졌습니다. 아던 총리는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사건 수사에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뉴질랜드 정상 간의 통화에 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뉴질랜드 웰링턴 지방법원은 김웅곤 총영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그를 뉴질랜드로 소환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그는 웰링턴 한국 대사관에서 동성인 남성 뉴질랜드 직원을 성추행한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뉴스허브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김웅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남성 직원에게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고쳐달라며 그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웅곤 총영사는 갑자기 희생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성추행은 대사관 엘리베이터 밖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에 따르면 김웅곤 총영사는 희생자에게 다가가 사타구니와 허리띠 주변을 손으로 움켜잡았다고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상사에게 보고됐지만 희생자는 김웅곤 총영사관의 사무실에서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추행은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웅곤 총영사는 남성 직원의 유도와 가슴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김웅곤 총영사는 한 달 뒤에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고소가 경찰에 접수되기 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으며 그때 이후로 김웅곤은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뉴스허브는 뉴질랜드와 한국의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김웅곤을 기소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에 협조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은 뉴질랜드 경찰의 CCTV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는 등 현장 검증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 직원이 경찰과 면담하기 위해 외교적 면제를 발부해주는 것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김영곤 씨를 자체 조사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김 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스파이 전쟁에 이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와 엘라베마, 테네시, 애리조나, 델라웨어,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의 중국산 씨앗이 무작위로 오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연방 농무성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부 우편물은 내용물을 보석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령자를 현혹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농무부와 엘라베마주 농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체불명의 씨앗이 담긴 중국발 소형 우편물이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다면서 중국 우송업체의 인장이 찍혀있는 봉투나 소형 소포는 가능하면 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봉투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종류를 알 수 없는 외래종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게리 블랙 조지아 농무장관은 현재로서는 해당 씨앗의 품종을 확인할 수 없으며 모든 조지아 주민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포장을 가능하면 열지도 말고 내부에 있는 씨앗이나 내부 플라스틱백 포장에도 손을 대지 말고 곧바로 농무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와 같은 각 주의 농무부도 이날 같은 내용의 경고를 발령하며 이들 씨앗은 미국 토양에 침투하기 위해 보내진 종자 공격용으로 의심된다면서 가축에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나르 피차이 회장들이 줄줄이 미국 내 반독점 하원 청문회에 출두합니다. 1998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나왔던 반독점 청문회 이래 최대 규모의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존은 입점 업체들에 대한 처우와 판매자 데이터 활용,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 정책, 페이스북은 경쟁 업체 인수관행,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원 소위는 이번 청문회를 끝으로 그간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온라인 시장 경쟁 활성화 법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IT 업계 역사에 남을 청문회를 앞두고 4개사가 발표한 성명과 CEO 발언 요지는 대체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부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수많은 기업인과 중소기업을 도왔으며 미국인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커버그는 중국 경계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이 외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미국 기업을 가로막는 건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는 미국식 성공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커버그의 멘토로 알려진 빌 게이츠는 1998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우 95에 끼워 팔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원 청문회에 불려나가 추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관심은 청문회가 처음인 아마존의 베이조스입니다. 세계 최고 부호인 그가 대본 없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공개한 모두 발언에는 베이조스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창업 초기 일화 등이 길게 담겼다고 베이조스가 소유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29일 오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를 독재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의 감찰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누르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감찰 요청서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감찰 사건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 측 주장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중 변호인 참여를 위해 정진웅 부장검사의 허락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잠금을 풀려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통화를 위해 잠금을 풀었을 뿐인데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는 것은 이 같은 폭행의 이유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직 폭행죄는 형법 124조와 12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124조에 따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와 아울러 형법 125조에는 혹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의 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은 직권 남용 형법 124조의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폭행 또는 가혹행위 형법 125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가중되는 중범죄입니다. 중동 최대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 중 최초로 자사 항공편 이용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승객의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에미레이트 항공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15만 유로 약 20만 불의 의료비와 14일간 매일 100유로 약 130불씩 격리 비용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셰이크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 막툼 에미레이트 항공 회장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항공편 탑승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가 비용 없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최초 탑승일 기준으로 31일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관광업계에서 코로나19 관련 경비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보상금으로 3,000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일부 국가의 여행객을 받기 시작한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은 체류 기간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에게 숙박료와 식비, 약값 등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한인타운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대표적인 가전업체 텔레트론의 석 임 부사장이 지난 27일 향년 59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과거 한인타운과 타 커뮤니티에서도 유명했던 헐리트론을 형인 임철호 씨와 함께 운영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고인은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한 뒤 회복돼 최근까지 건강한 생활로 업무에도 충실히 근무했으나 심장병이 발병돼 최근 병원에 입원한 뒤 27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가족이 전했습니다. 고인은 한인타운에서 전자제품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판매와 경영 능력을 겸비한 경제인으로 지난 2008년 오픈한 텔레트론의 부사장을 맡아왔습니다. 고인의 장례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